오늘 이 포럼이 벌써 29회나 됐다 그래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상당히 저로서는 자랑스럽습니다. 맨날 2차 산업에 1차 산업에 밀려가지고 3차 산업의 한 구탱이에 있는 콘텐츠나 저작권이 홀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일 모여서 논의하고 가면서 성장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윤태용 원장님하고 우리 저작권 보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제가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민 원장님, 김 부원장님, 우리 옛날 동료였던 유명한 회장님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일자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작권의 전문가도 못 됩니다. 다만 옆에서 본 문화행정을 조금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에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짚어볼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5.16 혁명은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선전포고로 혁명포고라고 해서 혁명이 진행이 됐지만 산업혁명은 사실은 언제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 구분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1차 산업은 대체로 농경사회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손으로 하던 방적이 기계화되고 하는 그런 시점부터 1차 산업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날짜를 딱 집어가지고 몇 년 몇 월에 딱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충 한 1970년대 중반, 1760년 그 언저리에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계화 혁명에 의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혁신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는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났던 그 기간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게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났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량 생산 혁명의 시대가 지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 1차, 2차 혁명보다는 조금은 구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고 애니악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기간을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 번의 혁명기가 쭉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가 지니는 모순을 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십사입니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성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고된 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쭉 해오던 편의로운 관성에서 벗어나서 또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정치혁명과 마찬가지로 따르기 때문에 저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기술의 혁신, 발전 이런 것들이 가져온 것은 또 나름대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면서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면서 삶의 질의 형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대체로 들여다보면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쭉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 ICT를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어가던 21세기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르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찾아오고서 곧이어서
2008년부터 2012년 구간에 경기 침체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승진 자리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일자리는 줄고 승진도 안 되고 새로운 회사는 잘 안 생기고 또 생긴다 해도 일자리는 안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10년대에 찾아온 글로벌 경기 침체를 계기로 해가지고 몇몇 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뉴 노멀 전장으로 좀 가주시면, 이제 이 뉴 노멀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동안 있어오던 정상적인 상황들이 사라지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덜 쓰고 덜 낳고 실업자는 많이 생기고 사회는 늙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뉴 노멀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마찰도 있고 많지만 저는 핵심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찾아온 뉴 노멀의 핵심은 자동화가 가져온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많이 되고 뭐가 팽팽 돌아가는데 전부 기계가 알아서 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이것이 우리 산업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뉴노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에 뭐 여러 가지 어느 분이 잘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이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뉴노멀은 일자리 없는 성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 없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뉴노멀이 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혁명 선포하듯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일자리 없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뉴노멀이 4차 산업혁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사람마다 정의는 내려놨지만은 견해가 다르고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는 뭐 용어를 봐도 잘 어려워서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뉴노멀은 숙명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신천지를 만난 걸로 봐야 되고 이 신천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비록 이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고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또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기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보고 또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1916년 1월 19일 다보스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The Future of Jobs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시작입니다. 마치 1960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선포된 것처럼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이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1차, 2차, 3차 성명하고 달리 날짜가 딱 정해가지고 터져나온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과연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 슈밥이 정의한 대로 풀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1차, 2차 산업혁명이 기술적 혁신에 기반한 혁명에 비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기술 중심으로 되어온 그 혁명이 아니고 있는 기술들을 묶어가지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료 보시면 되겠는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의했던 내용인데 이 또한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적인 또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16년 1월 달에 슈밥이 선언한 4차 산업혁명은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우리한테 일자리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고민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710만 개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고 결국 500만 개가 선진 1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여다본 데가 15나라가 아세안,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터키, 영국 그리고 걸프 협의회 국가들, 남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미국 이런 나라들 데이터를 조사해서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연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500만 개가 700만 개가 사라지는데 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무 관리 분야, 제조 생산 분야, 건설 채굴 분야 이거 중심으로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자리는 마케팅, 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이런 쪽에서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18년 만에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했고 지금 아마 3.8%, 3.9% 아마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25년 만에 여기는 초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로 내려갔습니다. 4%, 3% 하더니 며칠 전에는 2.4%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체로 3%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고 3% 이하로 내려가면 초완전 고용이라고 그런답니다. 일본은 지금 초완전 고용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영국도 42년 만에 그리고 EU의 여러 나라들이 최근 10년 만에 최저 실업률에 들어갔습니다. 독일도 3.4%, 3.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국, 인도, 홍콩, 대만, 아시아 국가들도 다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몇 해 전에 슈밥이
700만 개가 사라진다. 뭐 생기는 건 200만 개밖에 없다. 500만 개가 네트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은 이렇게 생각 밖으로 호황입니다. 물론 슈밥이 지적한 내용하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1대1로 매치하면 국지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상당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통계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몇 년 전보다 지금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역주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산업혁명은 3번, 4번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는 산업혁명 때문에 절대 줄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250년 남짓한 산업혁명사를 들여다보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소멸과 생성에 반복되는 역사지 결코 기술 혁신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농업인구가 80%였는데 이것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농업인구는 2%로 줄었는데 그러면 78% 네트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 다 일자리가 없어져서 굶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78%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됐습니다. 노동시간이 주당 80시간이 넘었는데 서너 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은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떨어졌죠. 이 40시간으로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 나빠졌거나 뭐 사람이 빼빼 마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로시간이 줄면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있다. 말하자면 이 혁명을 통해서 생긴 생산성의 증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질 향상은 노동시간이 줄면서 남는 여유시간은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욕망을 불러왔고 그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혁명 때마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충격을 받느냐? 그것은 없어지는 일자리는 익숙한 일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놀래고 그것은 난이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생긴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새로 생긴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선포된 3차 산업혁명기 이 ICT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ICT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뉴노멀은 뭐냐? 산업 생산적으로 보면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 뉴노멀이지만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뉴노멀은 꿈의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아름다운 것도 눈에 보이고 또 멋있는 것도 찾게 되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일 텐데 지금 우리는 사실
금강산 식후경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밥 굽는 사람은 없잖아요. 옷 벗는 사람도 없고. 다만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못 가느냐, 또는 내가 이 오페라를 한 달에 몇 번 못 보느냐, 뭐 이런 정도의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먹고 살고 하는 것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극빈층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사실은 먹고 자고 하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탈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구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세 차례에 걸친 산하백명을 통해서 기술혁신이 가져온 생활 수준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생활 수준의 혁명이 바로 여러분들을 꿈의 사회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꿈의 사회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꿈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꿈의 본질인 욕망에 따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의 경영, 욕망의 경영,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쉽게 들여다보시면 물건은 물질성 때문에 팔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냥 고무신 한 켤레 신으면 상당히 만족했는데, 어느새 이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말표 고무신 신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말표 고무신 그러면 아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 전부 다 운동화 그러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꿈이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것을 입힌 물건을 찾는 사회, 이 꿈의 사회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뉴노멀이 바로 꿈의 사회가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꿈의 사회에 있어서 본질은 욕망인데요. 욕망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권력도 돈도 진공을 싫어하지만, 권력도 돈도 결국은 본질에 있어서 보면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빈틈을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고무신이 필요해가지고 고무신을 만들어 신는 그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수준의 이 일은 쉽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는데 그 기술 혁신의 결과물로 나타난 물건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은 쉽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뉴노멀 꿈의 사회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공을 그럼 뭘로 채울 거냐는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나 꿈이나 이런 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야기나 꿈이 뭐냐? 결국 그거는 콘텐츠다, 이겁니다. 콘텐츠가 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채우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연결, 또 초소통, 뭐 융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어떤 관계가 벌어질 거냐, 들여다보면 결국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꿈꾸고 욕망하고 욕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와 로봇은 인간의 욕구 표현을 단순 반복적인, 기계적인, 효율적인 생산 방법으로 채워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분업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진공을 싫어하고, 이 진공은 콘텐츠가 채워주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쉽게 뭐 욕망이 콘텐츠가 메워줄 거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저는
이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폭넓게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지하게 필요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이 달나라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아주 러시아를 그때 소련을 제끼고 잘해서 자신의 부풀려 있었는데, 아폴로 우주인 3명이 달나라에 못 가고 지상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달에 가가지고 산소가 없어서 또 중력이 없어서 거기서 뭐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죽는 것만 열심히 생각했는데, 지상 발사대에서 불이 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지상 발사대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없어가지고 3명이 타 죽은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지만 결국은 우리 이것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돼야 정말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림이나 방향을 그리지 못하면 이것 또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콘텐츠가 뭐냐? 여기 지금 뭐 콘텐츠라고도 나오고 콘텐트라고도 나오는데, 사실은 콘텐트가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저게 콘텐트가 그 비계량 uncountable한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콘텐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콘텐츠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콘텐트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콘텐트의 본질이 뭐냐, 이거 참 정의 내리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 가라사대 거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죠. 이거는 종교 관계된 문제, 기독교인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말의 삼라만상에 생각과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본질은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물에는 사연이 다 들어있죠. 소나무에는 소나무대로의 사연, 운동화에는 운동화대로의 사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의 사연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풀어내는 게 로고스고, 그것이 결국 콘텐츠의 본질이다, 이렇게 편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한 줄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칼의 노래를 쓴 그 김은 작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칼의 노래를 썼는데, 그것은 그 난중일기라고 하는 상당한 분량의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칼의 노래가 상당히 인기도 끌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현의 노래를 냈는데 그것도 소설책으로 한 거네요. 그래서 이 현의 노래는 어떤 바탕으로 무엇을 플랫폼으로 썼나요?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딱 한 줄이 나온답니다. 우룩이 가야금을 들고 충주로 갔다. 거기서 현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현의 노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가야 제국을 둘러싼, 철의 제국, 가야 제국을 둘러싼 그 주변에 여러 부족 국가들의 전쟁과 싸움, 그 다음에 뭐 광개토, 뭐 이런 대왕인 남친, 뭐 이 복잡한 역사들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상을
우르기 가야금 한 자루 들고 충주에 가서 탕금대의 생을 마쳤다. 그 한 줄의 역사에서 장편 소설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가공하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사연을 풀어내고 그것이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미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은 누구냐? 여기 뭐 영어로 막 써놓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런 걸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연결, 지능, 융합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게 하드웨어가 나왔는데 이거 있으면 뭐해요? 먹통이죠. 뭐 반도체가 들어있고 뭐가 회로기판이 들어있고 복잡한데 이거 있어봐야 못 써먹죠. 이거 써먹으려면 우리 유병헌 회장님 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려면 이놈이 굴러가죠. 소프트웨어 없으면은 안 굴러가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써먹으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꼭 올라가죠. 근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루퍼트 머덕이라고 하는 그 언론 재벌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떠한 전자기기,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기술도 콘텐츠가 없으면 깡통이다, 빈 그릇이다. 저 말이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이 둘 다 결국은 콘텐츠를 실어나르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와 기술인 겁니다. 이 콘텐츠는 하드웨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콘텐츠를 보다 더 쉽게 이용하고 느끼고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스펙을 요구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꽃은 뭐냐?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의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향은 결국 뭐냐? 저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산업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뭐 만지고 짜고 쓰고 그리고 뭐 이거 하려고 그러지 쓰레기 치우고 뭐 나가서 땅 파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의 위기잖아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콘텐츠 산업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 회사들 가보시면은 그 인력 구성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30 이하가 95%예요. 30세 넘어가면 그 사람이 잘 없어요. 오나들도 보면은 뭐 한 40 초반 중반, 이제는 한 50까지 가신 분 나왔겠구나.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저는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이야기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 파란 글씨를 쓴 거 2개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친구의 손길이 매우 열악한 친구의 손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산업인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상인의 후각이 장사치로서의 후각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의 본질을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의 손길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콘텐츠가 이게 잘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콘텐츠 소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페라 하나 보는데 표값이 막 50만 원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 하나 와서 뭐 한 30만 원도 하고 이래 가지고야 소비가 되겠어요.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 가격 구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소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표현의 자유에서 억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좀 표현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상에 뭐 그림자 없는 실체는 없죠. 밝은 데가 있으면 다 그림자 앞에 번듯하게 보여도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크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림자 없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도 보면은 이거 애들한테 나쁘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규제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데렐라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거 하고 표현도 보면은 뭐 너무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선정적이다 막 자르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무차별적인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냐면은 게임이 나오기 전에는 영화는 나쁜 거다 그랬고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만화는 나쁜 거다 그랬고 만화가 나오기 전에는 소설이 나쁜 거다 그랬고 그게 나오기 전에는 알파벳도 배우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기존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배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원적으로 문제가 쭉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놓으면 문화산업의 외부 효과, 시장 실패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콘텐츠 쪽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K-팝이 잘하잖아요. K-팝 잘하니까 K-팝 보고서 라면도 사 먹고 한국 옷도 사고 뭐 한국 핸드폰도 사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러나 한국의 패션 산업이나 모바일 이런 핸드폰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뭐 식품 산업이나 이런 기계 제품 산업이 K-팝한테 고맙다고 돈 한 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K-팝을 만드는 콘텐츠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번듯한 그런 기업이 아니고 혼자서 고생하고 어렵게 뒤에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잘 나가는 제조업, 잘 나가는 수출 산업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산업이 갖고 오는 이익의 일부만 돌려가지고라도 좀 도와주면 되는데 환류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이 새로 생긴 미디어, 새로 생긴 산업, 새로 생긴 콘텐츠에 대해서 우호적이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산업일지인데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제조업이나 다른 것처럼 R&D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통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뒷받침도 해주고 또 중소 대기업 간에 협치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는 인력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노력들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투자가 따르질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옛날 자료인데 그 아바타 우리 할 때 한 5억 불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2009년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한 해에 29억 달러인가 거의 30억 달러를 표를 팔아서 벌었는데 그 아바타가 그렇게 성공을 거둔 배경 뒤에는 한 3억 5천만 달러가 컴퓨터 그래픽 값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컴퓨터 그래픽 몫이 들어갔고 그 컴퓨터 그래픽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슈퍼컴을 필요한 어마어마한 또 장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콘텐츠 그거는 머리 가지고 생각 가지고 꿈 가지고 되는 거니까 저런 거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장사치로서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도 보면은 IT, 조선, 자동차 뭐 이런 쪽에는 대체로 연간 한 재정의 4에서 6%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콘텐츠는 거의 투자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 비해서 너무 홀대가 심하다. 1차 산업 농업 같은 경우는 예산 가지고 다 받쳐주죠. 쌀값이니 뭐니 다 받쳐주고 심지어 휴강하면 돈도 주고 하는데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는 없는데 만약 4차 산업혁명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찾겠다 그러면 반도체에 기울였던 것과 똑같은 노력을 콘텐츠 산업에 기울여서 제2의 성공 신화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콘텐츠 하는 회사들 제가 410 구조라 그러는데 물론 여기 무슨 뭐 네이버니 뭐 넥슨이니 뭐 이런 대형 회사들은 잘 나가죠. 근데 그런 회사 손으로 꼽으면 여러분 5개 꼽을 수 있나요? 몇 개 못 꼽죠. 나머지 10만 개 기업이 있다 그러는데 저 10만 개 기업의 내실도 좀 따져보면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콘텐츠 관련 기업이 10만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들여다보면은 10만 개 기업 중에서 자본금 10억이 넘는 데가 3, 4%? 연 매출 10억 넘는 데가 3, 4, 5%? 대부분 고용은 1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0억이 못 되고 매출이 10억이 못 되고 고용이 10명이 못 되는 10만 기업 중에 95%가 그런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콘텐츠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해서 가면은 담보 가져와라, 땅 가져와라, 아파트 문서 가져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콘텐츠 하는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이디어고 시나리오고 이런 건데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 나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책 훔쳐가는 거는 그건 도둑으로 안 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 이렇게 앉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냥 이게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문화정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면 그만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거 이것이 결국은 산업 성장을 그르치는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싹 가져가고 내가 만들어 놓으면 깔아뭉개고 힘으로 뭉개고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걸 키우고 육성해주는 킹핀은 저작권 보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 보호 문제는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지켜주는 그런 이 플랫폼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2차 제조업, 뭐 ICT 산업 뭐 이런 게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거 핸드폰 이거 만들면은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퀄컴의 35%, 그다음에 교세라의 30% 줘야 됩니다. 65%가 한 대 팔리면 65%가 나갑니다. 왜 나가냐? 바로 이 제조업 특허제도 이게 있어서 나간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콘텐츠는 그렇게 좀 보호받으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왜 트레이드 드레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에서는 인정해주는 권리인데 똑같은 공산품이라도 진열하는 방법을 특허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열 방법 이런 거를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도 한번 이 커뮤니케이션 앤드 커넥티비티 드레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미국은 트레이드 드레스 만들어 갖고 하는데 우리도 기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결의 방법, 소통의 방법,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연결해주고 소통해주는 걸 어떤 사람이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R&D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쪽 콘텐츠 산업 쪽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출발은 1인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 저작권 보호 체계가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된다.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풀어준 게 2009년이죠.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 다 돼가네요. 그 정도로 우리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2007년에 한미 FTA라는데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FTA 협상을 하는데 보니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거, 그거 아주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의미를 뭐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갔는데 결국은 그걸 지켜주는 것이 자기네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것이고 기업을 키우는 거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미키 마우스 같은 것들을 베껴 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20년을 늘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경론이 심했었는데, 그러나 참 그때 지금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70년으로 늘려주는 걸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베꼈을 거냐? 우리 거 팔자. 우리 콘텐츠 팔아서 건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지났나요? 10여 년 지났죠. 근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동남아 머리 쭉 나가면 다 베껴 쓰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호제도, 선진적인 보호제도를 잘 지켜서 거꾸로 우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집행 능력, 집행 기술, 집행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외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 수출 콘텐츠들이 사실 보호를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미국이 미키마우스를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의 케이팝을 우리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해주고 있느냐, 해외에 나가 있는 한류를 보호해주고 있느냐,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부족한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한류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국내에서 그 원천 한류를 키우는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복제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불법 복제가 10% 줄어들면 일자리가 10,000개 생긴다. 이게 보통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저작권 보호가 이거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 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아까 저 금융 담보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지만은 법률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무지하게 취약하고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과 행정 구제 분야에서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라고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콱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저작권이란 개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지금 이 교과서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 세상에서는 콘텐츠가 중요하고 그것을 저작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생활 침투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